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압도 교재 OT,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먼저 이 압도라고 하는 커리큘럼은요, 선생님이 어떤 국어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국어 공부에 대한 막막함,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만든 교재이자 그 다음에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도 있고 2학년, 3학년 친구들 다양할 텐데 어느 정도 본인이 지금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문학이라는 것이 뭐 낯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자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나감에 따라서 남은 시간은 없어져 가고 뭔가 마음은 촉박해져 가는데 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문학이라고 하는 거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이나 감상의 영역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읽히는데 왜 문제에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전제해 놨는지 그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비문학은 뭔가 차라리 출제 오류의 여지 없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감상의 여지, 독자마다의 그 서로 다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손에 잡아도 뭔가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틈 사이로 줄줄 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문제의식 하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문학을 통해서 문학을 읽어내는 사고력, 그 다음에 내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평가원의 그 출제 코드와 사고 과정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압도 교재를 통해서 앞으로 문학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쏙쏙 빼먹기 위해서는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으며 왜 이 교재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짝 공유를 좀 해주셔야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따라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생각을 다듬고 예리하게 선생님의 해석 코드가 아닌 나만의 해석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굳이 이렇게 좀 힘을 들여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어느 정도 좀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어느 정도 좀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문학이라는 게 진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어, 그리고 내가 이 방향과 방법대로 공부를 해 나가야 앞으로 어, 문학이라는 게 참 잡히지 않는다. 막연하다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일관된 틀과 원칙을 가지고 공부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우리 공부라고 하는 건 집중과 선택이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드리느냐,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인 공부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좀 따라오신다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 너무 이것도 맞고 다 저것도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말 일관된 틀을 가지고 내가 저 방향으로 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이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작품이 바뀌어도 점수는 안 바뀌게. 이것이 이제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김수월의 진달래꽃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작품은 중3, 고1 때 끝나버리죠. 고2, 고3이 됐는데 그 작품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김수월의 진달래꽃이 우리 배울 필요가 없는 건가요?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어떤 코드가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작품들도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안목과 실력을 갖추는 것. 이게 문학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바로 외부짐은 아닐까 싶어요. 모의고사야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물론 EBS 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되기는 하지만 뭐 고3 친구들 특히 더 잘 아실 겁니다. EBS 반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맞추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EBS에서 배운 작품이라 하더라도 실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EBS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작품들은 어떡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품이 바뀌어도 내 점수는 고정되어 있어야죠.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내 점수는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문학을 읽는 실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단순히 그냥 선생님으로부터 물고기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물고기 누가 잡아서 갖다 주면 맛있게 먹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압도 커리큘럼의 핵심이자 목표이자 정말 단일한 목표입니다. 예, 단일한 목표이자 원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작품 개수가 뭐 한정적인가요? 10,000개, 100,000개 넘어가죠. 어떤 작품이 시험에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처음 보는 지문은 망합니다. 외부 지문들 나왔을 때 저는 도통 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소설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수능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암기에 관한 것들은 아니죠. 분명히 어떤 사고 체계를 갖추어서 세워서 그 논리의 과정을 밟아가며 이 선지가 합리적이니? 타당할 법하니? 가능성이 있니? 라고 하는 그 판단의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문학을 읽는 틀과 사고 체계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 진달래꽃의 여기가 반어법이구나. 아, 여기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서 혹은 뭐 경어체 어미를 통해서 여성적 화자를 내세우고 있구나. 네, 물론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배울 건 또 배워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발자국 거기서 더 나아가야 이 수능이 요구하는 것.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수능이라고는 했지만 내신도 마찬가지죠.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즉 새로 보는, 처음 보는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고 판단력 테스트고요. 압도 커리큘럼은 그 판단을 훈련하는 수업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사고 과정을 세워 나가는 일, 논리 체계를 밟아 나가는 일, 그 과정 중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사고를 통제해 나갈 수 있는지, 나의 배경 지식이나 나의 뇌피셜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쩔 때에는 배경 지식이 유용하기도 하지만 나의 뇌피셜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절제해 나가면서 지문에서 주어진 대로 혹은 보기에서 주어진 대로 이 문학작품을 관통해낼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년간의 문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테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수업들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수업들을 지향합니다. 자, 먼저 압도 커리큘럼은요, 선생님이 시하고 소설을요 대표 주제로 묶어놨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학 문제집을 많이들 풀 거예요. 꿈틀도 풀고요, 빠작도 풀고요, 마더텅도 풀고요, 자이스토리도 풀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작품 하나하나를 그냥 공부합니다. 작품 하나 읽고 문제 풀어요. 맞췄으면 잘했네. 틀렸으면 왜 틀렸지? 해설지 참고해서 혹은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넘어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작품이 다시 시험에 나오나요? 물론 다시 나올 때도 있어요. 매산비, 매산문 많이들 푸시죠, 여러분? 매일 3문제씩 틀려서 매산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매일 3문제씩 틀려서 매산문이다. 틀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오답 분석 하시겠죠, 물론. 근데 오답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서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다양한 문학작품, 그러니까 수만 개의 문학작품들을요, 우리가 먼저 카테고라이징 해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선생님은 대표 주제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제들을 묶어놓고 여러 개의 작품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 작품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그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밑바닥,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어떤 공통된 출제 방식이나 지문 전개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죠.
네, 바로 패턴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토대로 또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선생님은 먼저 대표 주제를 나눠놓고 그거에 따른 대표 작품들을 선생님이 선정해 놨습니다. 대표 작품을 선정한 기준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 많이 수록된 작품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작품은 공부했을 때 단순히 이 작품만 공부하고 땡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 그 다음에 다음 작품들을 공부할 때 하나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작품을 공부함으로써 나의 어떤 세계관이 확장된다거나 이걸 배움으로써 내가 다음에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여전히 그 사고 패턴과 방식을 가져와서 끌고 들어와서 새로운 작품들을 해석하는 하나의 토대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준과 그 방식을 제공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마다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작품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이 대표 작품을 고르는 것도 사실은 선생님의 실력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학생 입장에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선생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을 좀 믿어주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의 안목, 선생님이 이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실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해 배워야 되는 게 뭘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의 이 커리큘럼을 따라오신다면 아주 많은 것들, 아주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한 지문들이 나왔을 때 출제 패턴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들 입장에서 작품을 쓰는, 작품을 전개하는 패턴도 있겠지만 그 작품에서 선지를 출제화하는 패턴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코드가 어떻게 될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랬을 때 내 사고의 이동 경로를 체계적으로 세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사고의 이동 경로라 함은 내가 이 문장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고라는 건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이 사고를 해야 된대.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하죠. 왜 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출제 코드에 기반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 코드를 가지고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원리와 법칙들을 알고 있으면 역으로 그럼 우리는 이 작품을 읽을 때 이런 사고의 경로를 따라서 생각을 밟아 나가줘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랬을 때 선지의 함정 구조. 예를 들면 바꿔치기죠. A가 B한테 간 건데 B가 A한테 갔다. A는 B를 긍정으로 생각하는데 A는 B를 부정으로 생각한다. 이런 함정 구조들에 대해 배우면 여러분 무엇보다 출제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게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내는 일관된 틀을 갖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학 공부든 비문학 공부든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냥 열심히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 지문씩 푼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이것들을 머릿속에 심겨줄 수 있는 선생님,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고 방식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되겠고요. 선생님은 그런 수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국어 수업을 듣는 만큼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그냥 물고기를 맛있게 먹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계속 머리를 굴려주십시오. 선생님의 문제의식, 선생님이 갖고 있는 비판적 코드들을 여러분들도 계속 검증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저 말이 진짜 맞아? 내가 저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 아주 주체적으로 머리를 쌩쌩 굴려가면서 국어 수업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고요. 단순히 와 선생님 해석 정말 잘하신다. 와 선생님 정말 어떻게 저 문장에서 저런 것까지 뽑아내셔? 감상하고 감탄하는 수업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수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어 수업은요 여러분 무조건 머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냥 축 늘어진 채로 필기하는 수업, 그냥 받아 적는 수업 절대 안 됩니다. 국어는 결국에 사고력이고요.
깊이 있고 정교한 사고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뇌를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개념편을 가지고서 수업을 할 겁니다. 개념편을 갖고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전편으로 바로 점검해 주셔야 돼요. 개념편은요, 읽는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즉, 선생님의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동기화하는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흡수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개념편 이 수업을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선생님이 문장, 문단, 글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들을 익혀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수업에 집중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 실전편을 통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사고 과정을 직접 점검해 보세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실제 문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틀리는 문제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해설지와 또 선생님 강의를 참고해 가면서 고쳐나가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점검해 주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해 나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2권의 교재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념편을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되겠고요. 요게 이제 실전편이죠. 그래서 만약에 개념편에서 성탄제라고 하는 작품을 선생님과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성탄제라고 하는 지문을 가지고서 출제되었던 기출들을요, 총 3지문씩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성탄제를 배우면 또 3지문, 추억의 설을 배우면 또 3지문. 여러분들이 그 3지문들씩을 쭉 풀어나가면서 모의고사, 뭐 수능, 혹은 어떤 가끔씩 내신 시험도 선생님이 넣어놓긴 했거든요. 좋은 문제들은. 근데 결국에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이 시험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고의 과정이라고 함이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끔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실전편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5단계의 루틴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반드시 이 루틴을 지켜가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강의부터 절대 듣지 마십시오. 일시정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먼저 분석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귀찮아서 이 단계를 건너뛰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죽기 시작합니다. 무뎌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국어는요, 날이 서 있어야 돼요. 날카롭게, 예리하게 날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려주셔야 돼요. 반드시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감상해 보시고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강의를 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해석과 나의 해석, 선생님의 분석과 나의 분석을 비교해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아프죠. 왜? 답답할 겁니다. 아니, 왜 선생님은 저 문장에서 저렇게 많은 정보들을 추출해내는데 나는 왜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하지? 네, 여러분, 그 팩트에 직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답함과 문제의식을 느껴야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사고 과정에 젖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나도 저렇게 읽어나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정말 깊이 있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비교를 통해 선생님은 저 보조사의 쓰임, 저 시어의 쓰임, 저 종결어미의 쓰임을 저렇게 해석하네. 그러면 그런 해석이 정말 납득할 수 있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수용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한 표현들이 반복될 때 다른 작품에서도 그렇게 감상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일관된 틀로서 갖춰 나가셔야죠. 그냥 막바로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과정을 지켜주셔야 능동적 학습이 가능해질 겁니다. 결국에 이 사고의 틀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의 틀은요, 말하자면 프레임이에요. 내가 수만 개의 작품을 수만 개의 프레임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돼요. 최소 몇 개의 틀을 가지고, 일관된 틀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수만 개의 작품을 읽어내기 위한 하나의 공통된 행동 강령이나 패턴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그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 의식, 수준, 가치관, 신념, 체계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무기로서 쌓여 있어야 다른 작품들을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시선으로 모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작품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작품을 하나하나의 작품으로 그저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분석하고요. 주제를 파악하고 인물 관계와 갈등 유형과 표현 방식들을 분석할 때 모든 작품을 일관된 틀로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실력들을 개발해 나가시는 것. 이게 문학 공부의 올바른 방법이고요. 이렇게 공부해야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작품 하나하나를 해석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개념편 교재인데요. 그런 부분들, 특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요, 이렇게 쉿 너만 알려줄게와 오늘 배운 시 읽기 전략에다가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꼭 이 작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키마가 아니라, 스키마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쉽게 얘기하면 배경 지식입니다. 모든 작품들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공부는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작품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고 의미 있게 학습을 하셔야 다양한 작품들을 해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실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의 정리해 놓은 내용들, 선생님의 인강 내용들을 먼저 보지 마시고 스스로 직접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실전편으로 넘어가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교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해설지도 교재에다가 넣어놨지만 선생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이런 사고 과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생님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괴롭혀 주셔야 됩니다. 네, 질문에 남겨주세요. 오프라인 현장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 쉬는 시간에 찾아오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이 됐든 유튜브 댓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당일에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답장을 해드립니다. 그 어떤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점점 선명해지고 정교해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강의의 시작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번 해보겠어, 도전 정신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실 거예요. 막상 시작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끈질긴 반복과 훈련과 숙달의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루할 겁니다. 하차하고 싶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완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음에 이 마음,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 불타오르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는 과정 중에 뭔가 한 단계 도약하는, 와 대박이다, 내 실력이 정말 한 단계 껑충 뛰는구나,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밟아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도무지 4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죠. 공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단계 정말 다른 수준으로 확 도약하고 뛰어 넘어가 버리는 그 경험들이 누적될 때 여러분들의 등급이 퍽퍽퍽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도 당연히 고등학교 시절 그런 과정과 경험들을 지나온 사람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곳에서 마치 새가 이렇게 하늘 위에서 땅을 쫙 바라보면 모든 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입체적인 면들, 그 위에서 볼 수 있는 면들 볼 수 없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관점을 배워나가시기를, 그리고 꼭 이 도약의 경험들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경험을 저도 한 번, 두 번 하면은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수없이 이어지는 어떤 연속의 시간들입니다. 사실은요. 무슨 말이냐면, 와, 나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다 왔다. 와, 나 진짜 내가 생각해도 어떤 이 작품을 해석하고 이 문장을 읽어내는 실력 개쩐다, 미쳤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있죠. 그때가 끝이 아니고요. 사실 시작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도약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거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거치기 전에는 오히려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남은 과정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걸 뛰어넘고 나서야, 그걸 깨닫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반복되는 이 여러 번의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듣는 중에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시죠. 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